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 2부 진행의 도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정말 깜짝 놀라셨죠? 어제 사실 주유소에서 환율 이야기도 하고 시장에 대해서 수급 체크도 다 했었는데 정말 시장이 앞으로 좀 건조하게 실적들도 잘 나오고 있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장중에 고꾸라지면서 양시장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는 안전한지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노란톡과 유튜브 채널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할 테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7일 날 있을 시크릿 강연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게요. 문자 샵 0082번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 이쪽으로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일매일 가지고 나와주시는 히든 종목을 적극적으로 맞춰주시는 여러분들께 또 이 초청장을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는 참여할수록 재밌는 방송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장이 순간적으로 흔들릴 때 정말 오늘 위원님들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분께서 나와주셨어요. 허반석 위원님과 이지원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주유소 컨셉과 맞지 않게 제가 좀 차분하게 시작을 한 이유가 오늘 장중에서 좀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니 점심 먹고 와서 혹은 점심 먹기 전에 계좌를 열어보고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서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그리고 조정이 시작이 된 건지 시장 이야기를 오늘은 많이 나눠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면 좋겠고 일주일 만에 나오셨는데 시장이 또 이렇게 어닝 시즌 시작과 동시에 고꾸라졌어요. 두 분 오늘 시장 그냥 개인적으로 대응할 때 어떠셨나요? 예상하셨나요? 이주환 전문가님 예상하셨습니까? 네, 일부는 예상을 좀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격 조정이면 이전처럼 그냥 넘겨야 되는가 아니면 포트를 좀 조정해야 되는가 부분에서 오늘 대거 포트를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일단은 현금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고 지금 이제 조정의 강도가 가격 조정을 동반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시장에 대한 이제 구조적인 이해가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조정이 왔고 이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조정이 끝난 다음 그렇다면 전략은 어떻게까지 가야 되느냐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조정이 오면 생각을 판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난 확실하게 지금 조정 구간을 견디겠다. 장기 포트로 구성되어 있다, 견디겠다 하시면 확실히 견디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단기, 중기 종목은 전부 다 청산을 해야 됩니다. 청산을 하고 장기 포트만 가지고 버티겠다라는 전략을 가시든지 안 그러면 뭐 좀 단기 투자자 같으면 전부 다 청산하고 현금화를 좀 하셨다가 다시 시장 상황을 좀 보고 대비하겠다. 이런 확실한 대응을 좀 하셔야 되고 항상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대응을 좀 망설이면 항상 시장이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조정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수익률은 떨어지겠지만 이 조정장에서 내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장이 끌려가게 되고 시장이 끌려다니다 보면 그게 습관화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이 좋아졌을 때도 수익을 쟁취하지 못합니다. 결국 조정장에서 대응을 해야 상승장으로 전환될 때 수익을 다시 쟁취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포트를 지금 손을 좀 봐야 되는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오늘 좀 대응이 필요한 장이었군요. 일단은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장중에 좀 속수무책으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고 버티셨던 분들은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장중에 어떠셨어요? 아까 잠깐 여쭤보니까 바쁘셨다고 하던데 대응해 주시느라 그랬던 거죠? 네, 뭐 대응도 대응이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의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를 장이 시작하면서부터 오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지수는 1% 내외로 조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상승 종목 수는 두 자릿수까지도 줄어들었던 어디까지 쪼그라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승 종목 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결국에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적은 시장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의 상승 종목 수는 106기업이었고요. 코스닥은 상승이 246기업이었는데 하락 종목 수는 코스피가
보합을 포함해서 790, 780 정도 기업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하락 기업 수가 1150 기업이 넘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수는 그렇게 크게 조정을 받지 않는 것 같지만 종목 수에 있어서는 대다수의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모두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하락의 체감이 조금 더 넓었다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깊었다라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하락 개수가 많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결국엔 지수의 신고가, 연이은 최고가 경신에 대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시장을 옥죄고 있었는데 결국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로 달하면서 이것이 좀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익 매물까지도 동반되면서 차익 매물에 대한 빌미가 제공이 되었고 거기에서 촉발이 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같이 조금 수익 실현과 투매, 동반 매도가 같이 좀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서서 이지연 위원님께서도 현금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난주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아마 도하나님께서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30% 내외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주 기준으로 억지로 현금 비중을 너무 과감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돌림 자리나 수익 극대화를 통해서 내가 수익 실현을 했다라고 한다면 수익 실현으로 마련된 현금을 일단은 좀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에는 지금 확보된 현금을 어떻게 내가 매수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너무 급하게 하지는 않아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장중에서도 노란톡 오픈방을 통해서 많이들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조정이 어디까지 올 것인가, 얼마나 깊을 것인가, 또는 얼마나 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엔 7월의 캐치프레이즈를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가 공포일까라는 생각에 한번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이보다 더 심한 조정이 나오거나 공포 구간에 돌입을 했을 때 그때 현금 비중을 조금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 포트와 중기 포트, 단기 포트에 있어서 대응이 각양각색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서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일부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 조정을 가뿐히 견뎌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포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에는 결국엔 현금화 또는 결단이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은 금요일 요일적 요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어떻게 열리느냐 이런 것까지 좀 잘 판단을 하셔서 다음 주 안에는 뭔가 결단을 내릴 종목들이 있다면 결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위원님들 오늘 또 장중에서 흔들리는 시장 때문에 이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또 대응을 하시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 그냥 제가 이렇게 콕 찔러서 오늘 어떠셨나요? 라고 했더니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한 번에 다 깔끔하게 해주셔가지고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뇌구조 키워드를 본 다음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게 공포인지 조정인지 조정이면 얼마나 갈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궁금한데 일단 위원님들 머릿속을 꽉 채운 키워드들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공포를 기회로라고 물음표까지, 느낌표까지 찍어 두셨고요. 그다음 실적, 코로나 봉쇄 조치, 외국인 수급과 피크아웃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보는 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어제 주유소 프로그램 통해서 이 좀 비정상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하면서 기업들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실적 좋을 것은 당연하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기대한 건 아니었지만 델타 변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안 좋은 뉴스가 나와도 시장이 버텨줘서 다른 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시장은 강세를 띠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상을 했는데 오늘 생각보다 시장이 좀 많이 흔들려서 걱정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허반석 위원님의 캐치프라이즈였죠.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번 주 방송이랑 이번 주 방송만 보시고 지금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저번 주 것만 보시고 아싸 위원님이 말한 공포가 이건가 보다. 지금 사야 되나 하고 매수에 혹시나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천천히 보면서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네, 그 현금 비중을 확보를 해 나가실 때에도 살 때도 인내심을 갖고 사셔야 되고 팔 때도 인내심을 갖고 사자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오고 있고요. 공포를 기회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공포라는 부분들은 테이퍼링에 대한 시행이죠. 테이퍼링 쇼크가 언제인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22 통화정책회의나 아니면 8월 잭슨홀 미팅이 조금 높게 점쳐지고도 있는 부분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불쑥 찾아왔고요.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은 모습들이다. 그리고 7월 FOMC 시장에서는 결국 7월 고용 지표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7월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6월 고용 지표를 가지고 테이퍼링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주기에는 연준도 마찬가지로 인내심을 갖고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부담이 있다. 그래서 7월 FOMC 회의도 일정 부분 기존에 있었던 그런 추세와 방향들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조금 우세해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포를 기회로 해서 공포의 최극단은 결국 테이퍼링 쇼크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마련되고 있는 현금 비중은 결국엔 장기 포트나 제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 실적 이런 쪽으로의 집중된 매수 자원으로 좀 활용을 해보셔야 될 텐데 지금 하락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수는 그에 비해서 1% 내외로 조금 조정이 나왔을 뿐이고 그러면 종목별로는 2 내지 3% 정도 하락을 보였는데 이것을 가지고 공포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남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위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안정적인 가격에 매수를 하셔야 뭔가 조정이 나오고 변곡이 나와도 안전하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길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피크냐 아니면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포에 살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내가 샀을 때 공포가 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늘 매수를 하실 때 여기서 내가 샀다. 근데 올라갈까 떨어질까를 한 번, 두 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때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오늘 막 내려가니까 사야지 하고 막 사시다가 더 내려가네 라고 했을 때 현금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는 있지는 않은지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가 가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매수하실 때에도 하루하루 분할로 오늘은 요만큼 안에서 사고 내일 다시 올라가면 또 기다리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인내심을 살 때도 팔 때도 발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허반석 위원님의 이번 달 캐치프라이즈였기 때문에 공포를 기회로라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여쭈어 봤고요. 사실 시장을 뜯어볼 때 큰 부류가 있고 그 아래도 세부적인 분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분류 기준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에서 여러 가지 시장을 뜯어볼 수 있는 가름쇠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정상적인 흐름이다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버텨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거를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우리 시장을 움직이는 많은 요인들 중에 어제 저희 방송에서 다루었던 환율도 있고 그렇다면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수급도 있을 거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에 대한 키워드도 오늘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것과 그 안에 종목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리고 또 시장을 최근에 또 키워드가 되었었던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도 이런
그 경제 지표들을 봤을 때 좀 시장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는데 오늘 좀 그 충격의 여파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볼까요?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으세요. 환율 이야기가 나오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으로 좀 매도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수급에 대해서는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주환 전문가님, 수급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저희?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기 전에 그 네. 부분 이제 그 외국인 수급이 나오는 지금 이제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년의 과정에서 오는 이 시장의 구조적인 부분이 왜 갑자기 어제 FOMC 회의록이 공개되고 난 뒤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됐냐 부분은 그 1년의 과정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줄거리가 있군요. 지금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식시장이 급등했다 그러죠.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 뭐 삼성전자가 한 두 달 만에 70% 이상 급등했으니까 다른 종목은 말할 것 없이 굉장히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2월과 1월이죠. 2월 달에 들어가면서부터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이상 급등했습니다. 1.0% 밑으로 유지되던 장기 국채 금리가 1점을 넘어서더니 1.3, 1.4, 1.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2월 달부터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4월 넘어오면서부터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커지면서 뭐 원자재 가격이 10년의 최고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럼 주식 시장의 연말 연초의 급등과 장기 국채 금리의 2월 달의 급등과 원자재 가격의 4월 달의 급등.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가 재개되면서 이상 급등으로 나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지금 논란이 됐던 부분은 결국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나 파월 의장의 고민은 경제가 완전히 재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부분입니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옐런 재무장관은 이전에 FRB 의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컨트롤이 굉장히 능수능란하죠. 그래서 역할 부담을 우리가 추게 본다면 옐런 의장은 단기적으로 고조된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을 압박했고 반면에 파월 의장은 거기서 파생되는 이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어떻게 잠재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버지고 하나는 어머니죠. 그럼 옐런 의장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했던 단기 인플레이션을 줄이는 것. 그 첫 번째 목적이 결국 지난번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원자재 선물들을 폭락시키는 겁니다. 대부분 선물옵션 동시만기 때 변동성을 주지 않는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원자재 가격들을 전부 폭락시켰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을 하락시켰고 여기에 이제 이번에 장기 국채 금리까지 정상적인 2월달 이전 수준으로 지금 이제 아마 오늘 1.2대로 떨어지면 아마 거의 2월달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옐런 의장이 예상했던 의도했던 장기 국채 금리의 인하와 원자재 가격의 급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일단은 잡은 거죠. 그래서 단기 인플레이션 우려감을 일단 낮춘 겁니다.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반면 이제 파월 의장은 어제 FOMC 회의록을 공개되면서 비공식 루트로는 계속해서 조기 테이퍼링이나 조기 금리 인상 이런 부분들을 시장을 압박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였죠. 하지만 항상 파월은 공식적인 대답은 어제도 FOMC 회의록에도 보신 것처럼 절대 조기 테이퍼링이 없다. 시장에 충격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엄마와 같은 모습이죠. 결국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을 잠재우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지금 옐런이나 파월이 의도했던 경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조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낮췄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적으로는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도 낮췄습니다. 그러면 일단 옐런과 파월의 전략은 어제 FOMC 회의록을 공개되는 걸 하나의 끝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는 말은 비정상적으로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가 점진적으로 상승 기조에 들어갔던 부분이 비이성적으로 급등했던 부분을 정상적으로 눌러놓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왜 우리 개인들은 충격을 받느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 금리를 낮추는 과정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지고 IT 종목들이 뛰었죠. 그러니까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마다 반면에 IT 종목은 뛰었습니다. 경기 관련된 종목은 조정을 받았죠. 금리가 올라갈 때는 경기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IT 종목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조정을 받고 한쪽은 상승하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줄타기를 하거나 혹은 단기적인 거래를 했던 개인 투자가들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왜 충격이 공포로 오느냐. 장기 국채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IT 종목들이 큰 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장기 국채 금리가 거의 바닥권에 왔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갈 수 있는 저점 형성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경기 관련 종목도 내려왔습니다. 그럼 IT 종목도 내려오고 경기 관련 종목도 내려오고 양쪽이 다 내려오는 상황이죠. 최악의 경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100% 가지고 있으면 그러기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경기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있던 IT 성장률을 가지고 있던 어느 쪽을 가지고 있어 지금 그러기 상태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은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미국 선물이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 하락했고 단기적으로 2, 3일 조정을 크게 받을 수 있죠.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조정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환율의 변동이라는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로 나오지만 근본적인 부분을 본다면은 결국은 비이성적으로 올라갔던 당이 급등했던 원자재나 금리나 주식을 어느 정도 정상적인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지 이 자체가 상승 기조를 하락으로 누르는 전환되는 시점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이 좀 과도하게 이 부분이 2분기 정점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발표되는 지표들이 경제 관련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지난주부터 급격히 나옵니다. 근데 그 수치는 예상했던 것보다 떨어지는 거지 절대 수치로 보면 지난주에 나왔던 서비스업 PMI 지수 60점, 예상 63보다 낮다. 60은 제가 주식을 20몇 년 동안 하면서 본 적이 10번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지표가 좋은 거지 다행 그 반면에 상대에 예측했던 것보다 낮다라는 거지 절대 수치가 낮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수출 지금 물동량을 보십시오. 올해 예측되는 영업이익을 보십시오.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볼 때 단기적인 지금 현재 이 안과 박의 우환이 겹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공포감을 극으로 가질 수 있는데 이건 굉장히 단편적이고 적어도 일주일이면 흘러갑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오늘 얘기가 일본의 긴급 조치와 우리나라가 최상위 지금 봉쇄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내렸는데 과거에 팬데믹이 왔을 때 모든 다음에 팬데믹 다음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다 왔고 증시에 다 반영이 됐고 증시에 반영된 정도는 기로도 2주에서 한 달이 넘지 못했고 반영되는 퍼센테이지는 가장 크게 반영됐다고 5%, 나머지는 2, 3% 정도 굉장히 미미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제 시장이 이상 급등했던 증시도 원자재 가격도 금리도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럼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우리가 장기 국채 금리를 계산한 DKW 모델로 계산해 보면 지금 2월 달 1.2에서 1.8 정도 올랐던 장기 국채 금리는 0.5 정도가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리고 한 0.2 정도가 인플레이션 오르감에 의해서 나왔거든요. 그게 0.5에서 0.7 정도 된다라고 보면 지금 장기 국채 금리는 이제 1.3에서 1.1 사이가 바닥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내려와도 이제 IT 성장주들이 더 상승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서 추가로 금리가 내려가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점진적으로 금리가 상승 기조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은 결국 IT 종목은 여기서 크게 상승할 여지는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경기 관련된 종목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받는 이 시점이 지나고 보면 금리에 지금 기저바닥으로 본다면은 주가를 저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좀 전에 허반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급할 필요는 없는데 천천히 이제 그런 관련된 종목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기를 기회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편적으로 뭐 환율이면 환율, 수급이면 수급, 뭐 어떤 시장 지표면 지표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시장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파월과 옐런이 시소 타기를 하면서 좀 시장을 조절했던 부분들에서 뭐 경기 민감주가 오르면 뭐 그날은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고 뭐 성장주가 오르는 날은 뭐 그날 성장주들이 좋았고 하는 것으로 좀 시소 게임을 하면서 높은 지수를 계속 유지해 오다가 그것이 한꺼번에 내리다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이 체감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가 여기서 오를 일은 더 많지만 더 이상 낮아질 것 같진 않아서 만약에 이 시장 이후에 금리가 오른다면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보는 것이 좋겠다. 시장 이야기해 주시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쪼아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속도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급하게 볼 필요 없다. 두 분께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종목들도 뭐 이렇게 시중에 사실 돈이 많이 풀리면 성장주, IT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가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그 돈을 좀 걷어들이고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 민감주들이 잘 갈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경기 민감주가 다 잘 갈까요? 전문가님들? 이건 또 궁금하네요. 그래서 그 기준을 실적으로 좀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에도 실적이 또 있고요. 한 2주 전 목요일 시간에도 비정상화의 정상화라는 키워드를 내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금 이제 이지연 의원님께서는 국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비정상적인 뭐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그리고 인플레이션, 국채 금리의 상승 이런 부분들의 이제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말씀을 좀 주셨는데 한 2주 전에도 비정상화의 정상화 내구적 키워드를 좀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 테마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라는 이야기도 캐치프레이즈로 한번 말씀을 드렸던 5월, 6월이 있었습니다. 결국엔 우리 시장들도 이제는 뭐 테마주다 그리고 무슨 관련주다 인맥주다 이런 이야기들로 인해서 시세가 많이들 좀 나왔었습니다. 결국엔 오늘 상승을 했던 진단키트 관련된 쪽도 그러한 부분들 중에 하나로서 일전에
그런 일들이 뭐 신풍제약부터 해서 많이들 있었죠. 그렇게 조금 비정상적인 테마성 수급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결국엔 정상화되는 그 기준을 실적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실적 중에서도 경기 민감주가 갑니다. 아니면 앞으로 주도주가 갑니다.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베이스 중에 기본은 실적입니다. 그 실적이 올해 2분기로 피크냐 또는 3분기에 피크냐 아니면 올해가 절정이냐 또는 내년이나 후년도까지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다 좋아지느냐 이런 기업들을 조금 천천히 뜯어다 보시면 내가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고 내가 매수한 그 종목을 언제까지 가져가는 게 총 계좌 수익률을 불려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가 좀 분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뇌구조 키워드로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수가 신고가고 그러면 종목들 중에서도 신고가를 달리고 있고 현재 신고가 권역에 있는 기업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매수를 하느냐. 지수가 신고가고 종목도 신고가니까 더 갈 거다에 베팅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7달, 8달 양봉을 그려가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더 간다라는 생각에 베팅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한번 쉬어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기다렸던 분들, 공포를 기다렸던 분들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양의 성장률, 플러스 성장률을 내는 기업이 어딘지 그 기업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국채금리 이야기를 좀 드리면 장중 1.29까지 좀 하락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죠. 그러면 결국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더블딥에 대한 우려까지도 조금 나오게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나면서 장기 금리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미래 경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졌다. 미래는 침체가 조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낳게 되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재빠르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들은 일시적일 것이다라는 것들이 조금 더 우세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구간은 테이퍼링이 예고된 상황입니다. 테이퍼링은 언젠간 할 겁니다. 그것이 8월 잭슨홀 미팅이 되든 아니면 그 다음 FOMC 회의가 되든 결국엔 해야 됩니다. 왜냐? 유동성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장이 되는데 테이퍼링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백신을 많이 맞았고 백신 접종률이 늘어나고 있고 노마스크에 대한 기대감,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와중에 갑작스럽게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고용률에 있어서도 그렇게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수준까지 고용지표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엔 이 고용지표를 언제까지 볼 수 있을까를 보면 빠르면 8월, 늦어도 9월이면 미국에서 실업보험이나 아니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들, 사회보장 시스템에서 주고 있는 그 급여성 보조금들이 대부분 종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고용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마련이 되고 있고 현 구간에서의 고용 지표는 5월 말부터 이달까지는 일부 대학생들까지도 단기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라고 하죠. 그런 부분들로 이제 고용 지표에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연스럽게 고용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8월, 9월까지의 고용 지표를 좀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포인트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현 구간이 테이퍼링을 하는데 백신도 많이 맞았는데 갑자기 델타 변이가 나왔고 고용 지표는 오르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큰 시야로 시장을 또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테이퍼링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일상으로 당연히 복귀를 할 거고 경기 회복도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시장을 좀 너그럽고 큰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긴 관점에서 바라보시다 보면 매수할 때도 좀 천천히 매수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드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기준은 실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어지러운 시장 속에서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가 이제 각광받을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제 합의가 된 내용인데 그 안에서 종목을 고를 때는 실적이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돼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번 주 그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방이라도 이제 거리두기 잘 완화돼서 코로나 없이 이제 마스크 없이 지낼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뭐 대체 공휴일 더 늘어난데 예 하고 있었는데 진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꿈쩍도 안 했던 시장이 이렇게 또 고꾸라지면 고꾸라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전문가님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포트폴리오 비중이 유동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며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시장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지난 간밤에 뉴욕 증시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뭐 지금 미선물 살짝 내리고 있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미선물 올라간 걸 보면 기술주가 또 오르잖아요. 뭐 미국 장과 우리나라 장 뭐 커플링 현상 깨진 지 오래긴 한데 뭐 미국 시장이 이렇게 또 독단적으로 잘 가는 건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일까요? 궁금하네요, 전문가님들. 미 시장에 대해선. 사실 이제 우리 시장 오늘 폭락을 보면 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어느 정도 예상이 좀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불길한 예감은 좀 안 맞으면 좋겠지만 네. 어제 미국 시장의 장기 국채 금리가 장중에 이제 1.3 아래로 떨어졌고 보통 지금까지 보면 장기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기술주들이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죠. 네. 그러면서 뭐 경기 관련주 떨어지면 기술주가 상승하고 기술주 떨어지면 경기 관련주가 상승하고 이 부분이 되어 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1.3 아래로 떨어졌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엔비디아가 한 2% 가까이,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3, 4%, 뭐 AMD 같은 건 4% 이상 기술주들이 폭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장기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지금 나오는데 왜 1.3 떨어지자 이런 얘기가 나왔냐라는 부분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2월 달에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가 1.2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금리는 보통 우리가 몇 가지 영향을 받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게 첫 번째는 물론 경기 사이클이죠. 상승, 경기 상승에 대한 부분. 그리고 두 번째가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도. 세 번째가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리를 계산해 내는데 보통 이거를 이제 DKW 목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걸 계산해 보면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냐. 계산을 해보면 1.3에서 1.14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오늘 아마 이제 1.4만대로 내려갔으니까 1.2 정도 될 거, 2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내려가더라도 1.1에서 1.13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이럴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정을 겪는데 내 종목은 괜찮으냐? 혹은 이 조정을 겪고 나서 뭘 사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생각이 될 건데 네. 저도 가장 근본적인 거는 허반석 위원님과 똑같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기저에서 바탕이 되느냐 아니면 아웃 퍼포먼스 넘어가는 실적이냐가 중요할 거고 섹터 자체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이런 금리의 관계를 봤을 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지금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네. 오늘은 아마 1.2까지 떨어지고 다음 주 초반에 1.1 뭐 9, 뭐 이 정도 떨어지면 난리가 날 겁니다. 아,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경기가 지금 불황으로 가는 게 아니냐 부분 나올 건데 네. 그때 생각할 때가 1.1 정도까지 가면 거의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기술주들을 우리가 그 논리에서 본다면 네. 금리가 떨어져야 기술주들은 성장주들이 상승을 하는데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고 그럼 거기가 바닥이라면 이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을 한다라는 자체는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가 더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다음 주 초반에 가서 1.2 아래로 간다 그러면 IT주를 사가지고는 그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국 성장주들은 금리가 떨어졌을 때 혜택을 보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떨어질 때 우리가 뭘 사야 되냐. 결국 경기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 거예요. 경기 관련된 종목을 사는데 거기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가야 되고 그 실적이라는 게 소비재처럼 기저효과에서 순환매로 도는 종목이 아니라 섹터 자체가 지금 넘어가는 정도. 기계나 철강이나 조선 이런 쪽이 이제 다시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계기가 지금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면 오늘 포스코 같으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매도하다가 오늘 급 나갈 때 10만 주 이상 매수를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 점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2분기 실적 발표 나는 걸 비교해 가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 더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두 전문가님 모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시장 겪고 나서 다음에 어떤 종목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실적이 무조건 베이스가 되는 경기 민감주 쪽을 보는 게 더 상승할 확률이 높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명쾌하네요, 두 분. 두 분 모시고 약간 썰전 같은 컨셉으로 뭐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조명도 어둡게 하고 좀 면밀하게 이야기해보는 컨셉도 재밌을 것 같다는 PD님과 저의 뒷이야기까지 전해드립니다. 어떤가요, 전문가님들? 만약에 그런 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오늘 같은 분위기라면 네. 제가 이제 이지현 위원님하고 네. 이제 같은 이제 파트너로 네. 하게 된다면, 예. 주유소를 이제 편성이 돼서 하면서 네. 오늘만큼 위원님께서 이렇게 많은 발언을 해주신 날이 있었나 옆에서 이제 저도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뭐 동의도 하고 다음 멘트도 준비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셨던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님? 매우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약간 자기 비중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그럼 말씀하시지. 아닙니다. 위원님이 3부에 또 상담을 하셔야 돼서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체력을 조금 안배를 하시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약에 좀 시장에 대해서 너무 격하게 동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 전문가님들이 이제 3시간 연속 출연을 하시는 분들 가끔 계셔가지고 이 체력적인 부분도 저희가 늘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만큼 이주환 전문가님이 이야기를 다 풀어낼 만큼 오늘 시장은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장이었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내구조에서 키워드를 정리를 했던 부분은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서 다음 우리 시청자분들의 키워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네, 증시 조정이냐 아니냐 당연히 질문 나왔고 코로나 확산, 원격 근무 관련주 이렇게 키워드들이 올라왔는데 위원님들의 뇌구조 중에서 다루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 경기 민감주가 갈 거고 실적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갈 것이다. 동의가 되고 고개도 끄덕끄덕하게 되는데 지금 당장은 코로나 확산이 키워드가 또다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잘 잡히지 않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3일 연속 1000명대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거리두기도 격상이 아니라 뭐 최고로 빠른 시일 내에 좀 강하게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이슈긴 하겠죠. 그렇죠? 언젠간 잡히겠죠. 백신도 나오고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으니까요. 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돼서는 두 분께서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 확산세가 자꾸 퍼지는 건. 시장의 대응 자체는 동일합니다. 넓게 보면 경기 회복, 일상으로의 복귀, 주도주, 경기 민감주 다 순차적으로 갈 겁니다. 테이퍼링도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시장을 볼 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플러스 바이러스까지도 이스라엘에서 이제 조금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상 최대치 신규 확진자를 기록을 했죠. 1275명이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4단계 격상 방안도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장중에 보도됨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하나하나 더 많이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에서도 도쿄를 중심으로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검토가 있다라는 이야기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영국발 통계가 하나 나왔죠. 네.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0.13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리고 검사를 했더니만 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입니다. 그러면 델타 변이에 대한 추적이 시작됐는데 현재까지는 사망률이 크게 높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9일자로 사망률이 1.6%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고요. 지난해 10월로 돌아갔을 때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6.1%까지도 증가했던 그런 통계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사망률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신규 확진이 영국에서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백신 접종률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백신 접종률이 늘었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개발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했다라는 보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봤을 때
이전까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대유행이다, 심각하다, 그리고 사망률이 늘어나고 있다라고까지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어떻게 본다면 방역을 조금 더 철저히 하고 이 바이러스 차단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3차까지 있었던 대유행보다는 회복이 조금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하나하나 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테이퍼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듯이 리오프닝 그리고 경기 회복, 경기 재개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또 시장을 단기적으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이런 이슈에 또 들썩일 수밖에 없는 섹터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슬슬 시동이 걸려오고 있는 진단 키트나 이런 이슈에 움직이는 제약 그리고 마스크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를 쭉 겪어오면서 순차적으로 움직였던 종목군들 왜냐하면 순환매가 또 빠르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혹은 그쪽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쳐다도 보지 말까요? 안 보는 게 맞겠죠? 허반수 의원님 제가 이제 스타일이 단기적인 매매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진단 키트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지금 보면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개빠르게 바뀌면서 최근에 지난주부터 해서 제약 바이오 업종으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오판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는 것은 대부분 대형 제약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던 부분들이 아니고 대형 제약사들을 놓고 이제 아마 펀더멘탈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저점 접근을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19가 변이 바이러스 얘기 나와서 지금 단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전에 이번 말고 세 차례 팬데믹 사례에서도 똑같이 다음에 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변이 바이러스가 증시에 충격을 준 영향을 보면 굉장히 미미했다라는 거죠. 결국 이 증시라는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예를 많이 드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걸프전 때 미국 이라크 침공했을 때 그때 우리나라 시장 1차 때 하한가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트레이딩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깜짝 놀랐죠. 시장이 하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2차 걸프전이 터졌을 때 우리 시장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차이가 뭐냐면 똑같은 경우의 수, 똑같은 전쟁을 놓고도 그러니까 첫 번째 충격과 두 번째 충격은 다를 수 있다는 게 결국은 증시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감이 큰 거지 실제적으로 악재가 오더라도 그 원인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당황하거나 실제 그렇게 크게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이때를 생각해 보면 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며칠 만에 내려앉거든요. 지금은 아마도 집에서 TV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알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 확대되지 않을까? 최상위로 갈까? 거의 봉쇄 조치가 나올까? 마스크 같은 대부분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에 반영되는 충격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미 재료가 대부분 다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이때를 놓고 보면 지금 IPO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상장이 지금 이제 줄을 잇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공모를 받으실 때도 상당히 신중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고평가 논란 속에서 IPO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금감원이 이런 IPO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데 특히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치료제나 진단키트와 관련된 업체들이 공모를 하실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신중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순환매가 좀 빠르게 돌면서 제약 바이오주들, 진단 키트주들 관련해서 수급이 돌아오는 부분을 보고 섣불리 매수하신 분들이 계셨을까 봐 이런 단기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 시장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눠봤으니까 애프터스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업종을 봐야 되는지 위원님들의 원픽 업종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죠. 일단 위원님들 오늘은 애프터스탁 내에서 따로 시간 외로 움직인 종목이 없었기 때문에 업종으로 넘어가자면 우리 허반석 위원님은 내일장 주목 업종 어디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유통입니다. 유통. 네, 유통인데 보복 소비에 대한 부분들이 리오프닝이 연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보복 소비는 순간순간마다 찾아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복 소비의 수혜를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한 번쯤 유통업종에 있는 기업들에 하나하나 던져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네. 3주 연속으로 유통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가 나빠지는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실적 개선에 있어서 올해가 피크인가 아니면 내년과 후년에 더 좋아지는가 유통업종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짚어보시면 되는데 최근 들어서 2부 주유소 포트폴리오까지 오시면 이 유통업종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네. 채널 고정을 또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네. 유통업종 말씀을 드릴 때에 뭔가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게 주저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신규 사업에 진출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재창출을 해서 현재 기준의 가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은 도전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기업들도 꼭 있을 겁니다. 이런 기업들이 궁금하시다면 2부 주유소 포트폴리오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위원님께서 야무지게 2부 포트폴리오 홍보까지 감사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오늘은 발품을 덜었네요. 이지원 전문가님 어느 쪽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철강입니다. 철강이요. 포스코를 두 번이나 추천드렸고 오늘 이제 허바스 의원도 좀 전에 유통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제 관심이 결국은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이상적인 급등이 조정이 되고 안정이 되면 결국 이제 어느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가를 봤을 때 이 금리와 연관된 부분, 환율과 연관된 부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이제 실적 기반에서 보시는 부분이 가장 유효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실적을 코로나19 기저 효과에 의해서 좋아지는 정도인가 아니면 섹터 자체가 실적을 아웃퍼포먼스, 그러니까 레벨업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철강은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꼬이면서 외국인들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철강의 제한 조정이 좀 끝나고 난 뒤에 이후에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이제 이 정도 떨어져서 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간에 들어갔을 때 과연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느냐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레벨업되는 섹터는 철강도 있고 기계도 있고 조선도 있고 건설도 있고 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섹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향에 따라서 그 종목들을 안에서 실제 좋은 종목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계속 포스코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철강업종은 레벨업 섹터로서 오늘 외국인 수급이 좀 바뀌는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역시 이제 뭐 급하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천천히 이번 조정에 가격 조정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가격 조정까지는 확인을 하고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에서 천천히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마 이 경기 관련된 종목들 가지고 오시면서 굉장히 마음 고생하셨을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네. 여기서 꼭 반전의 기회를 잡아야 된다는 부분을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섹터를 보면 허반성 위원님 유통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 이지원 전문가님 철강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두 종목, 두 업종 다 위원님들이 실적을 봐야 되고 수급이 들어오는지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시장에 대해서 봐야 되는 관점들과 다 겹칩니다. 이러한 쪽을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 없으실 것 같다. 오늘 굉장히 시장에 대한 힌트, 종목에 대한 힌트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1부에서 저희가 다뤄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손살같이 지나갔는데 2부에서는 저희 허반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포트폴리오 내 종목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볼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번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